북한이 올해 들어 세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및 다탄두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계도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양산이 시작됐는데요. 이걸 실전 배치한다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오늘은 LSAM의 역할 또 전략적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LSAM 저는 좀 낯선 용어인데요. 예. 어떤 무기체계인가요? 우리가 미사일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비행기끼리 이제 쏘는 미사일,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 비행기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도 있을 거고 함정에서 또 땅으로 쏘는 미사일, 함정에서 또 비행기 쏘는 미사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SAM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Surface to Air라는 뜻이죠. 지대공? 그렇죠. 지대공 미사일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비행기라든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탄도 미사일인지 이걸 요격할 때 이제 쓰는 미사일을 우리는 SAM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앞에 L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L자가 붙으면 좀 길다는 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지 저게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 발사 단계가 있고 비행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종말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통상 요격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요격을 해요. 물론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서 요격을 하는데 우리 대기권을 통상 100km를 봤을 때 종말 단계에서 40km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는 상층부라고 그러고 그 이하는 하층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격 미사일은 하층부에 주로 중심을 둔 그런 요격 미사일인데 LSAM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고도 40km 이상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을 LSA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좀 다양한 목표물을 이제 요격할 수 있다? 네, 목표물은 뭐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각도로. 그렇죠. 다른 높이로. 각도에서 먼 고도에서 그렇죠. 요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거를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만약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LSAM을 개발한다고 이제 우리 국방부에 발표를 했을 때, 방사청에 발표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이요. 10여 년 10년 전에? 전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27년도부터 이제 배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 이제 배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AM은 이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교전 통제소, 작전 통제소, 발사대 4개 이렇게 해서 1개 포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네. 사드는 탄도탄만 요격하지만 LSAM은 장거리에 있는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는 또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류의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항공기 요격 미사일 이 두 가지를 운용한다는 게 사드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10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뭐 미사일은 자동차 개발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개발하겠다고 해서 10년 정도 걸리는 건 긴 건가요? 아니면 짧은 건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보통 국산 무기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원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개발 초기에 이제 가능성을 보는 그런 개발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성숙됐다. 그럼 이제 체계 개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이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예. 육군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미사일 전략 사령부. 사실 저같이 이제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에 있는 미사일 전략 사령부는 주 임무가 가지고 있는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이용해서 북한의 중요 표적을 타격하는 게 핵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고 공격에. 반면에 이제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는 말 그대로 미사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미사일 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즉 KAMD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2022년 4월 1일에 공군이 기존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이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방공 유도탄 사령부 시절에 2008년에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됐고 네. 이어서 이제 2020년에 국산 탄도탄 요격 체계인 천공2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본격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L쌤이 실전 배치되면 어떻게 운영될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될까요? 훨씬 더 촘촘하게 구축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아까 제가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고 주로 이제 하청 방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드는 이제 고도가 40에서 150km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사드 가지고 한번 때리고 또 좀 내려오면 6, 70거리에서 우리 엘센 가지고 때리고 또 좀 내려오면 패트리트 30 가지고 때리고 다시 이제 천궁2 가지고 때리고 다층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예. 자, L쌤은 탐지부터 추적, 요격까지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항공기 침입을 해서 이걸 탐지를 했어요. 만약에 그럼 L쌤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공통제소 MCRC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 북한 상공에 있는 비행기를 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탄도탄 관련돼서는 KEMD 작전센터라고가 있는데 여기서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게 뭐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뭐 이지스 레이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떨어지는 지점을 사실상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LSM 포대에 명령을 부여를 합니다. 요격 명령을 부여를 하게 되면 LSM이 갖고 있는 이 능동 주사실 레이더를 통해서 목표물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이걸 계속 추적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LCM에서 쓰는 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천궁2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특이하게 단분리를 해요. 단분리요? 예. 그래서 이 맨 앞에 보면 직격 요격체라는 걸 달고 있는데 단분리 후 이 직격 요격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직격 요격체에 달려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적외선 탐지 센서를 통해서 이 탄도미사일의 탄도만 정확하게 식별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쫓아가면서 정확하게 부딪혀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들은 보통 이제 미사일 근처에 가서 터지면서 파편 효과나 폭풍 효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 뭐 핵이라든지 화학 무기를 탑재한 탄두는 그렇게 되면 잔해물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같이 떨어질 수,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직접 충돌해서 갈아버리기 때문에 갈아버려요? 예, 그럼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보통 비행을 하는데 저게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죠.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오고 SM도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오니까 부딪히면서 엄청난 운동 에너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도를 사실상 갈아버려서 지상에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격만큼 중요한 게 방어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적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미리 감시하고 탐지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군이 운영하는 탐지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레이더가 뭐 한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도 레이더가 있고 해상에서도 레이더가 있고 하늘에서도 레이더가 있어요. 지상에서 레이더는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는데 뭐 그린파인 레이더 또는 뭐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그런데 다 이제 이스라엘제예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거리가 그러니까 탐지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는 목표물 한 30개 동시에 이제 추적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해상에서도 이제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로 우리 이지스함 세종대왕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는 무슨 미사일이 레이더가 들어가 있냐면은 AN 스파이 1D 가로 열고 닫고 V라고 하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네. 그게 있는데 이게 다기능 위상 배율 레이더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탐지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탐지 거리는 320km인데 이 뭐라고 할까요? 탄도탄 이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925km 정도까지 탐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 할 수 있죠. 그리고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고 1000개? 네, 20개 표적에 대해서 유도 통제와 전투 지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하늘에서도 있어요. 하늘에서는 E737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왁색이 조기 경보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P737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얘기할 때는 이 공중조기 경보기라고 하는 피스 아이가 이게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다 추적하거든요. 이것은 몇 개 추적할 수 있는 3,000개예요. 아까는 1,000개였잖아요. 해상에서는. 여기는 이제 3,000개까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는 360도를 다 하는데 일정한 부분을 하면은 딱 곱하기 2 정도 돼요. 740km까지 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해상 또 지상 공중에서 이거 말고도 각각 방공 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고유의 레이더들이 있어요. 그런 레이더까지 합하면은 엄청나게 촘촘한 레이더들이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미사일 방공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지난해 있었어요.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수십 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부분 막았습니다. 우리 좀 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최근으로 다들 아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거슬러 올라가면 1983년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SDI, 즉 전략 방위 구상 계획을 내놓습니다. 저는 연령이 안 돼서 모르겠네요. 네, 저도 어렸을 때였습니다. 네, 참고로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물어봐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진행 중인데 혹시 동맹국들도 참여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당시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근데 참여했나요? 우리는 그때 사실 그렇게 크게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어서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진 거는 걸프전이 터지면서였습니다. 이제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스커드 탄도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보통 영어로 약자 줄여서 IMDO라고 하는데 이 IMDO가 이스라엘의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3중 방어망이 탄생합니다. 지금은 이제 4중, 5중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이언돔, 그다음에 스파이더라는 또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돌팔매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에로우2, 에로우3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개의 방어막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로우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도 독일 같은 나라가 또 도입을 결정하는 상황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에로우3 미사일, 실전에서 최초로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에 좀 대기권 밖의 요격이 중요하다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대기권을 이제 100km를 잡으니까요.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멀리서 요격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이제 무기 체계가 개발을 해서 그 실험을 하면은 실험을 할 동안에는 아주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규범적인 아주 규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에로소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다 실험해가지고 다 요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요격을 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7월 달에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마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헤즈볼라든지 후티 반군이 이제 저항의 축에 해당이 되는데 이 후티 반군에서 지대지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 도시로 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에로소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격추시켰거든요. 그 격추시켰는데 에로소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대기권 바깥에서 이것을 쏴서 격추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도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전에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좀 구매하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이스라엘이 얘기가 참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개 더 있어요. 지난 10월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습을 했을 때 이란은 반대로 그 방공망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뚫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러 전쟁도 보니까 러시아 방공망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S-400이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최첨단 모델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기동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이제 고정돼 있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취약해서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든 또는 우크라이나가 이 표적을 때리러 들어갈 때 전자전을 썼어요. 그러면 전자전을 쓰면 작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거기 있었다. 대응을 안 해놨나요? 대응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워낙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미사일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이 S-300이나 S-400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좀 붕괴시킨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사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려보낼 때 드론도 같이 날려보내니까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공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5가지 정도가 원인이 돼서 아마 S-300과 S-400이 아주 참패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뭐 러시아에서 뭐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북한도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달이죠. 우리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 이게 이제 국회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파병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북한이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방공 무기 체계와 관련된 것들을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S-300이나 S-400을 받았을 텐데 S-400은 이제 워낙 뭐 성능도 그렇고 또 비싸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S-300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판 아이언돔을 구축하겠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차세대 미사일 방패를 구축하라 이 얘기일 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현재 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잘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뭐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강화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나온 분석들을 보면 향후에 우주 공간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 우주군을 만들었거든요. 창설했거든요. 공군에서 이제 우주군을 별도로 띄어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발사체 시장을 잘 보시면 미국이 발사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다른 발사체들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이 지금 나오면요. 발사체 시장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성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주 공간에 그런 아까 LSM에서 봤던 요격체를 탑재한 위성들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한 번에 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 있고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요격 체계도 향후 개발을 좀 빨리 속도를 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주 공간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아까 요격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탐지 수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레이더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걸 탐지할 수단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위성들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아이언돔 구축 행정명령은 좀 우주 공간의 비중을 많이 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 이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으로 향후의 우주 공간에서 미본토로 날아오는 다양한 미사일들을 요격하겠다. 80년대에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그때 갖고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1950년대 뭐 그때도 시작돼서 아까 별들의 전쟁도 있었고, 근데 제가 뭐 디펜스 프라임을 진행해 보니까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우러 전쟁 그리고 그 앞서가면 걸프전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도 걸프전 때 미국 입장에서는 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SDI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 의회에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 협정도 맺고 이런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굳이 이런 미사일 유혹체가 필요하냐? 근데 걸프전 당시에 이제 이라크군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이런 곳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해서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몇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미사일은 유력했지만 예를 들어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일 전투로 치면 걸프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당시에 이제 패트리어트 팩1, 팩2 이런 미사일들이 사실 이제 스커드 요격에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을 놓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미국도 다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길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 본토를 지키는 내셔널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국가 미사일 방위 체계하고 또 한 가지로는 TMD라고 해서 정부 미사일 이제 방어 체계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 나중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갈라지고 합쳐지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미 본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군 이런 보호용으로 다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국판 사드 LSM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우리가 독자로 개발했다는 거고요. 또 아까 조금 짚어봤습니다만 요격 방식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히트 투 킬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여기서 요격하는 미사일이 가서 이 미사일이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파편이 이걸 때리잖아요. 파편이 이걸 때려서 잘 맞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서 목표물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히트투킬이라고 하는 직격탄이래요. 그러니까 직격탄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늘이 하나 날라와요. 네. 바늘이 바늘로 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 맞기만 하면 훨씬 파괴력이 큰 거예요.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폭발 파편형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기술력이 더 필요로 하는 거고 돈도 많이 들고 개발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LCM에만 우리가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궁2 있죠. 네. 천궁2도 결국은 이게 히트킬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실전 배치돼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직경 요격을 하기 위해서 왠지 개발도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그만큼 더 유도를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할까요? 또 한 가지가 히트킬 외에 이 위치 자세 제어 장치라는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자세 제어 장치. 예,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고도 60, 70km 정도 되면은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럼 이제 기존의 이런 미사일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주 공간으로 봐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요격체가 정 미사일에 정확히 가서 히트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 자세를 제어하는 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위성 같은 데 적용되는 기술이기도 한데 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는 가장 먼저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나왔던 우리 에로우3 얘기했잖아요. 에로우3도 사실 히트킬의 위치 자세 제어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LSM도 아까 제가 이제 단볼리 말씀드렸지만 그 희박한 고도로 올라갈 때 단볼리에서 이 위치 자세 제어 장치를 통해서 아주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정 미사일에 정확히 이제 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고요. 향후에 이걸 더 만약에 발전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뭐 이런 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K 미사일의 기술에 핵심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SM이 사드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 항공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이제 항공기가 오게 되면 그 이제 항공기를 먼저 요격하면 제일 좋긴 하죠. 지금 이제 한국과 북한의 이 그 공군 전투력은 서로 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한국이 우세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소위 35도 뭐 도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제 멀리서 하면은 좋은데 지금 LCM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크게 7개 차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차량은 그러니까 대탄도탄 발사대가 있고 2개는 대항공기 발사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4개죠. 그리고 이제 다기능 레이더 하나,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 하나, 그다음에 작전 통제소 이렇게 해서 7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2대씩이 있는데 2대는 요격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두 개는 미사일 말고 다른 거를 주로 요격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항공기, 그다음에 무인기, 그다음에 대라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항공기뿐만이 아니고 UAV도 그렇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멀리서 여기서 요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사실상 LSAM은 탄도탄 요격뿐만 아니라 대비행체 요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무기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디펜스 프라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국방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LSAM은 개발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패트리어트,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어트가 어떻게 보면 KAMD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다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KAMD의 핵심으로 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천공2에 이어서 LSAM까지 개발했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수출에 좋은 본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물론 무기를 쓰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쓰고 있는 나라도 많지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듯이 그런 탄도 미사일이나 다른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 같은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봤는데 23년도에 이제 조만간 열릴 UAE에서 아이덱스라는 큰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쪽 관계자분들이 사실 LSAM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개발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미국 눈치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단순히 이제 미사일, 유도무기 측면의 발전도 있지만 이걸 잘 응용하면 위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치 자세 제어하는 이런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 기술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주 기술에도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방위 산업을 넘어서 우리 항공 우주 산업에도 이 LSAM이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결과냐면은 우리가 아무런 기술이 없을 때 개발해냈던 국산 미사일이 있습니다. 최초로 했던 그 국산 미사일이 1978년에 개발했던 백곰인데요.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1978년 9월 26일) 거대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 백곰이었습니다. 당시 미사일 개발 기술도 경험도 없었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진국들만이 보유했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통령의 급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를 단시간 내에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급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명령이었죠. 당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70km의 소련제 프로그 무유도 로켓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170km. 유사시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 절실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은 보안 유지를 위해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하여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미 육군에 사거리 500km급 퍼싱 미사일과 유사한 유도탄을 1978년까지 개발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한 번도 개발해 본 적 없는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호크와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 중이었는데요. 연구진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바로 나이키 허큘리스를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하는 방법이었죠. 나이키 허큘리스는 2단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전술형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지만 성능이 우수해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을 걸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죠.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긴 협상 끝에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1000파운드 이하라는 조건부 개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허가는 받아냈지만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추진 기관과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유도 장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이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이키 허큘리스를 제작한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사로부터 연락이 온 건데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가 미사일 사거리 240km까지 개량해 줄 테니 구입해달라는 제안을 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예비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6명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6개월 동안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회사의 지침으로 인해 노트 한 권조차 소지할 수 없었기에 오직 머릿속에 모든 정보를 새겨야만 했죠. 귀한 정보를 습득한 연구진은 나이키 허큘리스 코리아 NHK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나이키 허큘리스를 모방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이 탄생했죠. 겉모습은 나이키 허큘리스와 유사했지만 내부는 개량되거나 대부분 국내 기술로 새롭게 개발되었는데요. 이 미사일에는 백곰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요. 폭설 속에서도 흰눈을 뒤집어 쓰고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진들의 모습이 북극곰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죠. 연구진들의 노력에도 시행착오는 계속되었습니다. 1978년 4월 진행된 1차 및 2차 비행시험에서 백곰은 비행 도중 경로를 이탈하며 추락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1978년 9월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백곰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미사일을 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백곰의 기술을 발전시켜 현무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천궁과 엘셈 같은 최첨단 방공체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이렇게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백곰 미사일 쏘는 거 못 보셨죠? 저 어떻게 봅니까? 보셨어요? 그때? 현장이셨어요? 보셨어요? 아이 그럼. 혹시? 현장이셨구나. 그때 저기 그 화면 나갔지만 연식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화면에 그때 나갔었습니다만은 그때 현장에서 보셨으면 아니 현장을 본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텔레비에 막 TV에서. 네, 네. 그때도 어린 시절이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럼요. 참고로 제가 78년생이거든요. 제가 뱃속에서 응애했을 때 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감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말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978년도에 우리가 백곰 미사일 쐈을 때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이키 호크 이거 역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쐈거든요. 그때 북한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미사일 방어 지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이걸 개발하고 사거리를 늘리고 중량을 늘리는데 계속 제한을 받아온 반면에 북한은 꽃빛 불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하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살짝 이제는 그 미사일 방어 지침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 뭐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급속도로 미사일 기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올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워낙에 많이 네. 이제 발달을 하면서 미사일 도발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낙에 뭐 많이 쏴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귀를 막 통과하는 느낌까지 듭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묵직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신빙성은 굉장히 낮죠. 낮아요? 그때 당시에 북한은 음속 12배, 시속 6,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최초의 정점 고도는 99.8km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또 올라간 게 뭐 42.5km로 가가지고 1,500km까지 비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면은 정상 각도로 연료 다 넣어서 갔다라고 하면 광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참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사거리는 1,100km 정도 간 것 맞다. 1차 정점 고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벤치 기동을 해서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2차 정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수평으로 가고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뭐 완성을 했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 합참에서는 평가를 한 뭐 거죠.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뭘 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 작년 4월 달에도 북한에서는 그 화성 16-나형이라고 한 걸 쏘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화성 16-나형 쏜 거 그거 그대로 쏜 한번 더. 건데 작년에 쐈을 때도 이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합참에서 평가할 때는 이번에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만에 성공하는 건 그럼요. 없잖아요. 이런 실패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다라고 데이터를 보는 쌓아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동의 문제라든지 위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질을 특수 재질을 이제 이번에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조건 실패한 것이다라고만 그 치부할 과정에서 것이 뭔가 아니라 발전한 부분이 그렇죠. 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치고 네. LSM이 배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멀브라 그러는데 다탄두 개별 재도입 차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약자로 멀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갖고 있는데 이 탄두들이 대기권을 지난 다음에 재진입하면서 각기 다른 목표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LS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우리가 감시 자산들도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있어서 대부분 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비행 궤적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S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탄도탄 요격 전용 미사일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LSM이 요격을 못하면 하층이었던 이제 팩3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천궁2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요격 체계들이 또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요격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과연 이 멀브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 때마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중장거리 미사일 쏠 때 미사일이 떨어지는 타착 지점에 일종의 이제 관측을 하는 장비들을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국가에서 그런 배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탄착의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북한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미사일에 있는 정보를 이제 보내는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일수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도 과거에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북한에게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나? 북한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세한 정보를 안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SM이 뭐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와 벌써 뭐 2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10년 걸리나요? 한번 LSM 개발하면 1에서 2 나오는 거는 금방인가요? 아마 과거에는 이제 없던 기술을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한 10여 년 걸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기존의 LSM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단분리 말씀드렸죠. 2단 추진체 정도만 크기를 조금만 더 하면? 키우면 사실 이제 거의 사드급의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SM 요격 고도가 60km, 70km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추진체만 좀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사드급 정도 한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한 이렇게 보고 5년 있습니다.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목표는 29년까지인데 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 2030년쯤에는 실전 배치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SM2까지 나오면은 뭐 사드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사드를 목표로 하니까 사드의 요격 고도 자체가 40에서 150km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LSM2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사드급이니까 150km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M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넓혀 간다고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3배 정도 하더라도 평균을 한 60km 따지더라도 180km 되잖아요. 고도가. 그렇게 되면은 사드가 굳이 없어도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SM2다 이렇게 볼 수가 이건 있죠. 좀 다른 질문인데 LSM2가 어느 정도는 사드를 대체할 수 있으면 있는 사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네. 다르죠. 왜 그러냐면 네.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나 또는 자신들의 기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게 이제 사드 기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는 역할이 없어요. 중복되더라도 그렇죠. 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군도
LCM도 공군에서 배터리 썰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의 공군기지에도 배터리 썰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LCM2가 있는 거고 이제 갖게 되면 미군은 미군대로 사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제 LCM에 관심이 많아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수출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이제 포대를 구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리고 이제 한 발씩 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드 1개 포대의 가격 1조 원대입니다. 1조 원대. 그런데 LCM은 절반 가격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한 발씩 쏘게 되면 한 발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예. 사드 같으면 한 발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300억 원입니다. 한 발에.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도 그거 뭐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도 그것도 75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LCM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좀 가성비 있는. 그렇죠. 가성비가 있으니까 예. 여기저기서 이제 수출을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미 이제 그런데 러브콜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천궁2를 이제 여러 나라에 수출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출하고 이라크도 수출했단 말이죠. 네. 이 나라들에서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산 무기에 썼으면 그렇죠. 같이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예. LCM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좀 전문가분들이 얘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그 지금의 우리가 미사일 그 탄도탄 미사일 유혹 체계 이것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감시하는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앞서도 이제 김현 시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뭐 그린 파인 레이더,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 그다음에 해상에는 뭐 이지스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우주 공간의 탄도 미사일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레이더랑은 수평선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주 공간에 있으면 수평선 지나서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위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보다 더 공고히 하려면 우주 기반의 감시 체계들도 탄도탄 감시 체계들도 이제는 갖춰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은요?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천궁2는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MSAM2를 이제 이게 실용화해서 이제 배치한 것이 천궁2인데 MSAM3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태껏 이제 우리 LCM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LCM2도 곧 만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를 좀 높여서 조기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건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이 미사일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을 향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LAMD라고 그럽니다. Low Altitude Missile Defense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 이게 이제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체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해가지고 좀 실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수출과 관련되는 건데 K9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잖아요. 자동차 K9 말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나라가 뭐 세 나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것도 이제 지금 K9처럼 K9 자주포처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 민관 그리고 군이 합심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LCM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KFN TV는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